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진통 끝에 28일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채택을 거부하자 여야는 추가 논의를 거쳐 28일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역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실명 공개는 2차 가해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하고 정부에 28일까지 협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안을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먼저 단일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4일간 이어진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평가,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출사표로 판이 커진 야권의 서울시장 레이스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생중계 관계로 조금 늦게 보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국토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는데요. 여야가 난상 토론을 벌인 끝에 28일 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에 대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여야 의원들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논의를 위해 오후에 다시 모였지만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변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이 확인됐고 구의역 사고 막말 논란도 수차례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는 겁니다. 변창흠 후보가 이론과 실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택시장을 잡을 수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통해 변 후보자가 국토부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이 상당히 해소됐다.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밟겠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부적격으로 최종 판단하고 이른바 데스노트 명단에 올렸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논란이 된 구의역 사고 관련 발언 등을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됩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봅니다. 경론 끝에 여야는 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오는 28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변 후보자에 대한 최종 임명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정역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야당은 박원순, 오거돈 사건 관련 질의에, 여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오 전 시장 사건 모두 권력형 성범죄가 맞고 서울시장으로 장례를 치른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가 맞냐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피해왔던 만큼 야당은 관련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이 성범죄 가해자가 맞냐고 물었고 박 전 시장 장례를 서울시 5일장으로 치른 것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맞다면서도 박 전 시장 수사가 완료되지 못해 가해자로 확정하긴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장례를 서울시장으로 치른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못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권력형 성범죄 사건입니다. 어쨌든 고인이 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그 말 때문에 제가 정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실명과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가 공개된 데 대해서도 2차 가해이며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저출산, 낙태죄 등 정책 질의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고, 정 후보자는 실질적으로 저출산만을 위해 쓰인 예산은 소액이라고 답하며 근본적으로 양성평등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매년 20조가 넘는 예산을 출산 정책에 쏘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러 변화 중에 성평등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밖에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 후보자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2006년 이전 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에 대해서는 여성 건강권, 자기결정권이 낙태 처벌보다 우선돼야 하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변창흠 후보자 등 앞선 후보자에 비해 특별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당의 일방적인 소위계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 처리 지연을 국민의힘 탓을 하고 있다며 먼저 단일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대형 재해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심사가 민주당 단독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그동안 발의된 5개 관련 법안들을 조문별로 검토하고 각 부처에서 입장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부처에 오는 28일까지 협의안 마련을 요청했고 다음 주 소위를 추가로 개최해 쟁점 사안들을 논의한 후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소위 참석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처리 지연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 법안들을 중구난방으로 발의해 논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안 심사 참여를 독촉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법 체계에 맞는 제대로 된 단일안을 공개하면 법안 심사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낸 법안만 해도 법안이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용균 씨 어머니를 찾아 단식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조건은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긴 합니다만은 최대한 야당도 설득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민주당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며 법 제정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다른 법안들은 여당이 다 통과시키지 않았냐며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여당이 단독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 개인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과도한 법이라며 국회 법사위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택배 종사자의 처우 개선책을 담은 생활물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택배 사업자와 화물업계 간의 협의가 이뤄진 만큼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 분류 작업은 이번 제정안에서 빠지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택배 종사자 지원책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이른바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택배 종사자에게 사업자와의 위탁 계약을 최대 6년까지 갱신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적정 작업시간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화주나 사업자에게 부당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화물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택배업 등록제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처음 법안에 있던 분류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빠졌습니다. 생활물류법 통과를 반기는 택배노조는 내용은 아쉽지만 앞으로 시행령과 규칙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빠졌지만 이게 배송 등에서 이 등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분류 작업이 사용자의 책임임을 명시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해당 법안을 미래 입법과제 중 하나로 꼽는 등 적극 추진하는 중으로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묵은 숙제였었던 생활물류 서비스법도 역시 의결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본회의 일자도 시급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생활물류법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와 연말에 늘어난 물량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화물택배업계 노동자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물류법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 전국이었습니다. 오늘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이 국토부 등 이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여가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사흘간 있었습니다. 그 야당은 당초 이제 송곡 검증을 예고를 했는데요. 평가를 해보자면 이제 큰 한방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 인사청문회 전부터 논란이 됐었던 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였는데요. 집값 폭등을 잡을 수 있는 적임자가 맞느냐는 이제 국민적 관심이 지대했고요. 또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 시절 실언 논란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네. 공공주택 입주자를 못 사는 사람들로 지칭을 했고 또 서울 지하철 구역 스크린 도어 사고의 책임을 희생자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이제 변 후보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야당의 사퇴 촉구가 거셌는데요. 정의당에서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이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날인 22일이었죠.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으니까 그 전날인 22일에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찾아서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의당이 항의가 있었는데요. 유가족이 단식하고 있는데 비서들을 대동했고 이제 변 후보자가요. 언론사 카메라도 와서 진위가 의심스럽다. 이런 그 논평도 있었고 또 네.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이제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도요. 이 변 후보자 계속 머리를 숙였습니다. 청문회 시작 직후 그 김군과 유가족 또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이제 거듭 사과의 발언들을 했는데 함께 발언 들어보시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당초 오늘 국토위가 이 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월요일에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 처리가 가능한데 야당을 요청을 받아들여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의당의 이제 관심, 정의당은 어떤 판단을 할까 좀 궁금했는데요. 네. 정의당은 부적격으로 당론을 채택을 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 또 노동 감수성이 결여돼서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고 이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 관심은 무엇보다 부동산이었을 텐데요. 어떤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앞으로의 부동산 방향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집값, 또 전세값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변 후보자의 이제 해법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면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집값 급등의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이 있다고 진단을 한 건데 투기적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을 공급을 하고요. 서울 역세권에는 용적률 300%까지 올려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서울에 있는 여기 한 307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이 역세권 면적을 500m로 잡으면 서울 총 면적의 반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역세권 용적률이 160%밖에 안 되는데 역 가까이 있으면 이제 이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면적의 집을 지을 때 현재와 같은 면적의 집을 지을 때 지금보다 층수를 2배 정도 높이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가 상승에는 투기도 한 원인이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시적절하게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현재 규제 지역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했는지 봐야 하는데 너무 늦게 지정이 돼서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 이제 부동산 세제가 강화가 됩니다. 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가 많아져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난 화요일에 인사청문회를 했던 권덕철 복지부 장관 그리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했습니다. 임기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 장관인데요. 네. 어제 오전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오후에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바로 임기가 시작이 된 건데요. 두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권덕철, 이제 전해철 두 후보 이제 논란 없이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됐는데 권덕철 장관의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큰 흠결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에. 네. 또 전해철 장관은 삼선 의원 출신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의 관례에 보면 큰 문제 없이 채택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권 장관 같은 경우는 적합 의견으로 공직 입문 후 30여 년간 보건복지 또 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서 이제 전문성을 갖췄다 이런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코로나19 지금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 특단의 대책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는 부적격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요. 청와대 민정수석 또 삼선 국회의원, 국정 전반에 쌓은 경험이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적격 의견이 명시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현역 의원이자 또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좀 지적이 있었고요. 또 2006년에 구입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나왔죠. 네. 이런 것들이 공직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경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그 쟁점은 있지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까지는 큰 논란 없이 이제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코로나19 병상 수백 개와 생활치료센터 7,000실 이상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병원 협회 간담회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기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위한 병원과 의료진, 민간의 결단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의 분류와 배치, 이송 업무를 일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2, 4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종합 로드맵 마련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안에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플라스틱 대책과 관련해서 플라스틱 사용 비중이 높은 기업은 캔, 유리, 종이 재질로 대체하도록 하고 대형마트 비닐봉지 사용 금지 정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민경욱 인천 연수구 을과 김소연 대전 유석을 당협위원장 등 24개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총 24개 원외 당원협의회에 대한 사퇴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체 대상에 오른 김진태, 전희경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서울 지역 11곳은 내년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종인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공관위는 오선의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양석 사무총장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공관위는 다음 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경선 규칙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역할이 주목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 후 경선에 참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입당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야권 단일 후보가 반드시 돼야 한다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최우선으로 봐야 한다며 외연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만 갖고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24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요즘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 최대 관심사는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 확보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오늘 글로벌 제약사 2곳과 1,6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밝혀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그리고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보고를 국민 여러분께 드리면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늘 아침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가 어제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그리고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은 600만 명분, 화이자 백신은 1,000만 명분으로 모두 1,600만 명분의 백신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얀센 백신의 경우에는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정부는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앞당기기 위해서 구체적인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 총리는 영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모두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백신 구매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정부의 백신 대응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도입과 접종 시기 등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매 계약으로 우리 정부는 기존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체결한 1,000만 명분과 모두 2,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다른 제약사들과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총리의 언급대로 가능한 빨리 안심하게 접종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인사 문제 등 각종 현안과 이슈 속에 여론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정치권 안팎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2월 21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1%포인트 떨어진 37.4%,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오른 59.1%로 나타났습니다. 국정 지지도는 4주째 30%대에 머무른 반면에 부정평가는 취임 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33.6%, 민주당은 30%로 양당 간의 격차가 현 정부 들어서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코로나19 백신 지원 논란과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언행 논란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계속 밑돌면서 여권에서는 콘크리트 지지율 붕괴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지율 하락세를 끌어올릴 대통령과 여당의 회심의 카드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강한 반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이런 모습이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야의 입장 어떻게 달랐을까요?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 건정 질서를 인정하는 것인지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에서는 지도부가 공식 언급을 삼가는 반면에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재판부가 공판에 나온 참고인이나 증인들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한 채 결정을 내렸다며 매우 나쁜 판례이자 잘못된 판결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라디오에 출연해서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 것 대부분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며 항소심에선 무죄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선의 우상호 의원도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사과하고 반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이 잘못됐다고 덤벼들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엄격한 절차를 거쳐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정 교수 측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과 정 교수, 검찰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여야의 대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나긴 법정 싸움의 끝은 과연 언제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 기자님. 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긴 한데 이번 주에 국회에서 장관 인사청문회 4명 진행됐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관들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의원, 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 정영희 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잘 됐는지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중에서 역시 가장 여야 공방이 뜨거웠던 것은 어제 열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는데요. 막말 논란에 대해서 사과만 10번 넘게 했습니다. 이 어떤 해명, 자질 검증 좀 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분인 것 같아요. 일단 SH 차장 시절에 그 지인 채용 문제는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문들 많이 뽑았다 이런 건데 그게 사실 채용 절차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무슨 불공정한 범죄 행위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 몰라도 그냥 아는 사람이 SH 사장을 하는데 그럼 내가 거기 지원을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노조위원장도 그 전형에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구의역 사고 당시 발언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걸 보면
고위공직자로서 어떤 그 인식과 언행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정의당도 이제 부적합 의견을 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업무 능력은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지금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인식과 언행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제 정책 검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SH공사 사장 당시에 여러 가지 뭐 블랙리스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언행 구의역 사고뿐만 아니고 또 그걸 이제 해명 내지는 변명하는 과정에서 또 여성과 관련한 발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를 보면 어찌 보면 교수로서 또는 학자로서 참 편하게 이런저런 제약 없이 자유분방하게 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길을 그냥 매진해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자꾸 이 관료의 길로 들어서려다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꼬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고위공직자 자질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매우 부족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실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정책 문제도 사실은 어제 공공임대 부분이나 아니면 김현미 장관 투 뭐 이런 이제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아주 냉엄한 검증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소홀해진 측면이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반적으로 의원이나 후보자나 조금 미달된 청문회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전해철 후보자, 권덕철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요. 또 오늘 진행된 정영애 후보자도 뭐 무난하게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변창흠 후보자는 오늘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는데 만약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할까요? 글쎄 현재까지의 기류는 강행 기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실은 내일 이제 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도 뭐 리얼미터나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강행하려다가 이렇게 멈칫거린 것이 혹시 그런 여론의 동향을 조금 더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렸단 말이죠. 정의당이 부정적으로 변창흠 후보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긴 했지만 데스노트에 어제까지만 해도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올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걸 최종적으로 점검하려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여론에 크게 변동이 없다면 뭐 당초의 방침대로 임명을 강행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뭔가 조금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좀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게 부동산 정책을 좀 뭐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많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찾았다고 그래요. 겨우 찾은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낙마시키면 또 다른 대안을 찾기가 일단 쉽지가 않고요. 또 장관을 임명하기 전부터 공공임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정부의 정책 방향 같은 거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부에서 이미 제시를 하면서 변창흠 후보자를 꼭 임명해야 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낙마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변수가 저는 여론보다도 주말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나 뭐 이제 언론에서 좀 더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찾아낼 경우 월요일 되기 전에 뭐 주말이라도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을 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국토교통위원장이 사실 야당 상임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이 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낙마할 가능성이 좀 더 낙마시켰을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야당으로서는 그런 이제 무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하고 여당에서 그냥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건 뭐 속수무책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임명을 하더라도 지금 변 후보자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서 두 분께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블랙리스트 문제라든지 낙하산 채용 또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 지금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고소 고발을 실제 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설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제 인식이나 언행에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뭐 형사처벌 받을 정도까지 과연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이고요. 또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은 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처럼 뭐 이른바 탈탈 털면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될지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블랙리스트 문제 같은 경우는 SH의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상당한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변창흠 당시 사장은 그 문제에 관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의 해명은 내놨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의뢰가 되면 검찰에서 이제 그 내용 작성 경위부터 실제 불법성 같은 걸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블랙리스트 문제로 그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변창흠 후보자가 거기에 뭐 친박원순, 뭐 반박원순, 뭐 세모표 뭐 이런 걸 표시해서 그걸 문서화했다는 사실은 그 이제 만약에 그 실제로 확인이 된다면 지금은 노조의 주장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사법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그 새로운 큰 거 한 방은 없다고 쳐도 과거에 있는 블랙리스트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마 그 수사 의뢰가 되면 검찰에서 착수하고 그 문제는 그 불법성이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여기까지 아마 지금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흘간 이어져 온 인사청문회 어떻게 좀 개각이 마무리가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신 주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 그것도 야권 단일 후보로 도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판 자체가 이미 커졌고요. 그래서 이게 뭐 미니 대선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얘기가 있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문제, 이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포기하고 이렇게 승부수를 띄운 건데 국민의힘 입당 후에 경선 참여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도 보였습니다. 이 출마 선언 배경이나 앞으로의 파급력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당도 가능하다 이거는 기자들의 해석이고요. 네. 원래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게 결국 국민의힘 입당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둔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현재까지 안철수 대표의 입에서 뭐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한 조금 더 진전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년 4월 7일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내후년의 대선에는 못 나오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자기가 서울시장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선은 국민의힘 후보한테 양보를 하겠다. 뭐 이런 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이제 내년 한 3월 정도에 그 후보가 결정이 될 텐데 그때까지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간에 이 후보 문제를 놓고 이 밀고 당기기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 첫 번째는 경선 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도전하는 게 바로 이제 정치인의 매력일 수도 있습니다. 전 이제 이번 장면을 보고 사실은 전 예측이 틀렸어요.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못 나올 걸로 안 나올 걸로 하도 이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 나온다라고 저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좀 뭔가 일을 저지르는 걸 보니까 이분이 정치인이 이제 다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했는데요. 근데 이게 다음 대선에 뭐 포기했다? 전 꼭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정치인들의 어떤 행동이 뭐 1년 뒤에 뭘 어떻게 하고 이거보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출마 선언하고 당장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뭐 1등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제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 뭐 서울시장 좀 하다 몇 개월 만에 2022년에 대선으로 뭐 나간다고 한들 그걸 누가 뭐 말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안철수 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승부수 한 방으로 일단 좀 어떤 좋은 찬스를 잡게 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저희가 미래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단일화 방식을 놓고 좀 벌써 갈등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뭐 하태경 의원은 100% 시민 경선이죠. 시민 경선을 거론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현실화 가능성이 좀 가장 큰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먼저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경우, 하지 않을 경우. 자, 할 경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단 규칙을 둘러싸고 약간 논쟁을 하겠지만
국민의힘 경선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통합 경선이든 뭐든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자, 입당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어떻게든 좀 통합 경선을 치르자 이런 의견이 있고요. 실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그런 게 어디냐. 그 사람은 우리 정당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 우리 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뽑아야 된다. 어떻게 세석을 가진 국민의 당 대표한테 우리 100석이 넘는 정당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양보할 수 있느냐. 이거 입당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입당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일단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입당을 안 하면 상당히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 쪽에서 보느냐 국민의힘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안철수 대표 쪽에서 보면 입당 안 하고 뭔가 뭐 시민 경선이나 아니면 과거 2011년에 그 박영선 그 의원이 했듯이 민주당 후보로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과 단일화 경선을 했잖아요. 그런 식의 거를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가장 바랄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첫 번째 카드가 국민의힘 입당해서 경선하는 것이고 아마 두 번째 카드 정도는 이제 100% 시민 경선으로 하는 방안 뭐 이런 걸 노리고 있으니까 이 사이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얘기하셨듯이 바로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양측에서 치열하게 눈치작전을 벌이고 결국은 막판에 가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 그 3월 말쯤에가 이제 결국 그 후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 직전쯤에 가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서로 버티기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나름대로 후보를 미리 뽑아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계속 눈치 싸움이 좀 이어지겠군요. 네. 그럼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출마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아들 군대 보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중 국적이 아니다 하는 뭐 그 증빙 서류까지 제출을 했고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조금 불투명해요. 불투명한데 뭐 생각이 아주 없지는 않으면서 또 후년 대선 쪽에도 생각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안철수 대표가 어차피 서울시장 쪽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세훈 전 시장은 아마 대선 쪽으로 더 눈길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뭐 판이 벌어지면 계속 좀 뭐 뛰어드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본인이 이 상황 자체를 약간 좀 즐기는 것 같습니다. 막판에 경선에 후보 등록을 안 해도 정치인으로서 지금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정치 그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정치 행위죠. 그런데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오히려 좀 약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철수 대표가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안에서 안철수를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세훈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안철수 대표가 이른바 결자 해지론, 내가 박원순 시장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해보겠다. 근데 사실 그 결자 해지론은 오세훈 전 시장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장 하다 그만두는 바람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오세훈 시장이 좀 해라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뉴페이스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 필승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뭐 뉴페이스를 이렇게 찾았다고 해도 그분을 전략 공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이 많고 더구나 이제 안철수 대표까지 나섰는데 그래서 그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른바 내가 뉴페이스다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좀 더 앞으로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도전 같은 거는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할 만한데 현실적으로 서울시장이라는 자기가 갖는 무게 때문에 그렇게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뉴페이스를 찾는다는 거는 꽤 오래됐어요. 몇 달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그 뉴페이스가 지금까지 안 보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인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김근식 교수 얘기를 했는데 뭐 김근식 교수도 그 예를 들어서 n분의 1로 경선에 참여해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김근식 교수가 그러면 과연 그 지금 여론조사하고 이런 데 이름이 올랐을 때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열심히 그 페이스북 활동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근식 교수가 아직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이거 조사하는데 이름을 못 올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김근식 교수가 어찌됐든 간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무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낙점을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을 자유경쟁시키는 방식이지만 아마 뉴페이스라는 것은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누가 이렇게 조금 순위는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뛰어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 그 국민의힘 그 당협위원장 교체 소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김소연 위원장이죠. 이 24개 원외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전 의원과 전희경 전 의원은 이제 위원장직이 유지가 됐고요. 이번 이 교체 배경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47명인가요? 49명? 하여튼 굉장히 많이 바꾸자고 했는데 한 절반 정도 네. 타협을 한 거죠. 일단 서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덮었습니다. 일단 그 위로 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진태, 전희경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대위원들 중에 아니 그 굉장히 그 뭐 평판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 당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방어를 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유지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아무튼 사실은 24명 숫자도 많이 바꾼 편입니다. 정양석 전 의원 지금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기자들한테 아주 내놓고 이거 너무 많이 바꿔서 내가 지금 이 사무총장직을 혹시 내가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토로할 정도로 네. 그 어떤 그 조직이 흔들리면서 그 겪는 그런 갈등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정인 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인적 쇄신에 대한 뭐 어떤 증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24명 정도를 교체를 한 건데 내부적으로는 좀 약간 진통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그렇죠. 이게 이제 4.15 총선 때 공천을 많이 교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당협위원장 중에 좀 취약한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무감사를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뭐 조직상 취약이나 뭐 인지도나 아니면 뭐 지역의 무슨 당원들과의 유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겠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대상에 올랐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나 이렇게 교체하겠다는 뜻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누구로 그러면 당협위원장을 앞으로 임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좀 조정이 있지 않았나 싶고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명에다가 서울은 11명 정도가 대상인데 지금 일단 덮어놨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숫자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총선이나 선거가 있을 때 또 한 번 또 교체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차피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게 진짜 인적 쇄신이지 지금 당협위원장 교체한다고 그게 이렇게 그 영향이 크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것이 뭐 그렇게 결정적으로 인적 쇄신의 효과 내지는 당의 어떤 변모의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민주당 여당 소식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상호 의원만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얘기를 했고 뭐 특별한 아직 출마 소식은 없고요. 또 안철수나 금태섭 등판에 대해서는 좀 경쟁력이 없지 않나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생각, 속내는 어떨까요? 글쎄, 근데 일부 뭐 기사에 보면 사실은 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추대를 원한다 또 이런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특히 개각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본인의 입장을 내놓기도 좀 그렇겠죠. 그러나 저는 뭐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상호 의원만 지금 선언을 했고 박주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박영선 의원의 추대 분위기로는 가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역시 경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당에서 지금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서로 아직도 약간 뭐 좀 힘겨루기 같은 것, 신경전 뭐 이런 걸 벌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외부 대외적으로는 안철수 뭐 금태섭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내부적으로는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흐름도 그렇고 민심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요. 특히 안철수 대표가 갑자기 나섬으로써 판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약간 평가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편협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야당하고 이제 언론에서 띄워준 인물이지 실제로
뭐 여론조사나 이런 데 의미 있는 숫자를 전혀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좀 걱정을 안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움직이면서 이제 판 자체가 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요. 그래서 박영선 장관한테 민주당 의원들 중에 굉장히 많이 전화들을 한다고 그래요. 당신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상호, 박주민, 박영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좀 판을 키워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만 현재까지 8명인데요. 앞으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최 의원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아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권에서 강행 기류가 있는데 오늘 뭐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청문회를 쭉 지켜봐가면서 결국은 과거의 잘못이나 어떤 정책검 중에 비록 문제가 있더라도 여권의 엄호 속에서 대략 그냥 약간 해명만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뭐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임명을 강행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20명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청문회가 통과 의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치는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뭐 아무것도 안 하려면 정치를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출마를 해야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뭔가 되는 거죠. 네. 안철수 대표가 예상을 깨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면서 지금 판이 막 흔들리고 있고요. 어떤 정치의 역동성 같은 게 좀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탄절인 내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충청 이남 서해안 지역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